윤석열 대통령과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가 회담을 열고 에너지와 방위산업,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은 사우디 측과 약 40조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실장의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정 실장의 구속 여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을 압수수색하며 이른바 윗선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에 오는 21일까지 국정조사 투기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어제 치러진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수학 영역의 변별력이 커질 거란 평가가 나왔습니다.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거리로 나왔고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수험생이 많이 몰리는 지역에는 경찰이 집중적으로 배치됐습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 소득세 문제를 놓고 업계와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국회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FTX 사태로 가상화폐 업계 전반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FTX 신임 CEO는 자신의 40년 구조조정 경력에서 이렇게 완전한 기업 통제 실패는 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과 식량 수출을 보장하는 협정은 기한 만료를 이틀 앞두고 연장됐습니다. 오늘도 대체로 온화하겠지만 아침과 낮 기온이 10도 이상으로 벌어지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오전까지 중부와 경북 내륙 지방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 물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금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대장동 일당에 개발 특혜를 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오늘 구속의 갈림길에 섭니다. 정 실장 측은 검찰이 일부 진술만 듣고 거짓된 내용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검찰은 증거 관계가 명백하다며 영장 발부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성호 기자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진상 실장의 혐의 중 하나는 성남시장 선거를 앞둔 2014년 4월 남욱 변호사로부터 위례 신도시 사업 특혜 대가로 뒷돈 5천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지난 15일 정 실장 소환 조사에서 선거 비용 사용 여부 등 용처와 함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관여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정 실장 측은 돈이 오갔다는 시점 자체가 모순이라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실장 측은 YTN과의 통화에서 당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하면서 맞수인 새누리당 후보가 대장동 비리에 연루됐다고 공격할 때인데 어떻게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뒷돈을 받을 수 있었겠느냐는 취지였다고 말했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허위란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3천만 원을 건네러 자택에 왔을 때 CCTV가 없는 계단을 이용했다는 부분이 허위라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실제로는 아파트 계단 앞에도 CCTV가 있어서 모습이 찍힐 수밖에 없는데도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거짓 진술만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자 유 전 본부장이 직접 나서서 정 실장 측의 문제제기에 반박했습니다. 검찰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유 전 본부장은 당시 정 실장이 집으로 오라고 해서 자택으로 찾아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당시엔 정 실장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CCTV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 걸어서 올라갔다며 모든 게 명백히 밝혀질 거라고 응수했습니다. 검찰 역시 진술만으로는 수사하지 않는다며 물적 증거도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정 실장은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대장동 일당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개발이익 428억 원을 나누어 갖기로 한 혐의,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 시절인 2013년부터 재작년 사이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뒷돈 1억 4천만 원을 받는 등 크게 4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정 실장이 이재명 대표와 정치 공동체라고 표현하면서 이 대표와 사실상 한 몸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김용 부원장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대선 자금 8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황. 정 실장의 구속 여부가 검찰이 이 대표까지 직접 조사하게 될지를 판가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에 첫 외국 손님으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를 맞았습니다. 두 사람은 확대 회담부터 단독 회담에 이어서 오찬까지 2시간 반을 함께했는데요. 그 모습 함께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레드카펫에 직접 마중 올라가서 이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가 지난 7일 이 한남동 관저에 입주를 한 지 열흘 만에 첫 손님을 맞은 건데요. 업무동은 물론 가족의 공간인 거실과 정원까지 내주면서 최고의 예우를 갖췄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져서 미스터 에브리띵으로 불리는 사우디 실권자를 얼마나 중요한 파트너로 보는지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두 나라 장관들의 실무회담이 진행이 되는 사이에 이제 두 사람은 통역만 대동을 한 채 정원을 거닐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빈살만 왕세자 이렇게 말을 했다고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초대가 됐다니 정말 기쁘다. 정원도 아름답다. 이렇게 감탄을 했습니다. 2시간 가까이 이어진 오찬 때는 할랄식 한식과 알코올이 없는 오미자 칵테일로 배려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이번 방문이 양국의 득이 되길 기원한다고 방명록을 남겼고 윤 대통령은 나갈 때도 살뜰하게 배웅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 기업들과 모두 300억 달러, 40조 원 규모의 투자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칼리드 알팔레 사우디 투자부 장관은 이날 사우디 매체 아샤르크 TV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샤르크 TV는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운용기관 사우디 벤처캐피털을 인용해 한국의 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재산은 2조 달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나라 예산안 639조 원의 4배 수준인데요. 그 위세는 숙소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뜻인 미스터 에브리싱으로 통하는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이번 방안에서 내놓은 우리나라와의 협약은 건당 수조 원에 달할 정도로 규모의 차원이 달랐습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택한 숙소는 서울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입니다. 왕세자 일행은 방안 앞뒤로 이 호텔 객실을 400여 개나 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왕세자가 묵는 객실인 이규제큐티브 스위트룸은 460제곱미터 크기로 일방 요금은 무려 2,200만 원입니다. 객실에는 침실 2개에 응접실, 회의실은 물론 사우나에 그랜드 피아노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롯데호텔 주변엔 삼엄한 경비가 펼쳐졌습니다. 왕세자가 투숙한 신관 출입구 앞에는 흰색 가림막이 설치됐습니다. 드나드는 사람을 아예 볼 수 없도록 한 겁니다. 가림막 앞으론 바리케이드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경찰과 경호처 요원은 물론이고 방탄복과 방탄모를 착용한 왕세자 경호원들이 소총으로 무장하고 주위를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기업들도 영접에 온 신경을 쏟았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항에 직접 나가 왕세자를 맞았고 SO일은 방안에 맞춰 본사 사옥 외벽에 대형 환영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예정인 SO일의 대주주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로, 아람코의 대주주는 다름 아닌 빈살만 왕세자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른바 불수능으로 불렸던 지난해 수능만큼 어려웠던 것으로 평가되는데 특히 영어와 수학, 탐구 영역이 어려웠다는 수험생이 많았습니다. 보도에 장하영 기자입니다. 재수생을 비롯한 졸업생 응시자가 10명 중 3명꼴로 26년 만에 최다였던 올해 수능. 원서를 접수한 50만 5천여 명 가운데 실제 시험을 치른 수험생은 45만 400여 명으로 지난해와 같은 10.8%의 결시율을 기록했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은 불수능으로 불렸던 지난해보다는 조금 쉽게 출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계도가 축소되는 반면 어떻게 하면 체감 연계도를 올릴 수 있을까? 체감 연계도를 올림으로써 학생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교사들도 국어와 영어는 지난해 수능보다 조금 쉬웠고 수학은 비슷한 수준이지만 최고 난도 문제는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표점 만점자가 147점이었는데 9월 모평에서는 145점으로 다소 내려갔거든요. 지난해 표점 꼭대기보다는 다소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하지만 실제 수험생이 느낀 체감 난이도는 달랐습니다. 영어와 탐구 영역이 어려웠다는 수험생이 많았습니다. 좀 많이 어려웠고 특히 영어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국어도 좀 어려웠던 것 같고 수학은 좀 할만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저는 탐구 과목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가지고 작년 모의고사보다는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고. 입시학원에서는 국어 영역에서 기초 대사량을 다룬 17번 문제가 자연계열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을 수 있고 절대평가인 영어가 지난해 수능은 물론 모의평가보다도 대폭 어렵게 출제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수능 성적표는 이의 신청 기간과 정답 확정을 거쳐 다음 달 9일 배부합니다. 주말부터는 논술과 면접 등 대학별 고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수학 영역의 변별력이 커질 거란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단교사단 조만기 교수는 수학에서 초고난도 문항이 없어져 최상위권 변별력은 다소 떨어지겠지만 쉬운 수준은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입시 전문기관들 역시 수학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선택 과목에서는 미적분의 표준 점수가 가장 높게 형성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수능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홀가분한 마음으로 거리에 나왔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수험생이 많이 몰리는 지역에는 경찰이 집중적으로 배치됐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험에서 해방된 수험생들이 삼삼오오 거리로 모였습니다. 그간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목청껏 노래도 불러보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수험표를 들고 기념 사진도 남깁니다. 진짜 너무 후련해요. 다시는 보기 싫어요. 일단은 집 가서 쉬고 싶은데 롯데월드도 할인되니까 가고 싶어요. 진짜 고등학교 다니는 게 모두 다 씻겨 내려가는 것 같고 너무 후련해요. 저 세븐틴 콘서트 가고 싶어요. 아직 논술과 면접 전형이 남았지만 오늘만큼은 마음 놓고 미뤄왔던 취미생활을 즐겨봅니다. 열심히 준비해온 수능이었는데 후련한 마음이 들고요. 블랙팬서 2라는 영화가 개봉돼서 친구랑 같이 관람을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재유행 여파에 간단히 외식만 하고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수험생들도 있었지만 수능이 끝난 저녁 활기가 넘치는 거리 풍경은 3년 만입니다. 도심 곳곳에 많은 인파가 몰릴 걸로 예상되면서 경찰은 순찰 인력을 늘렸습니다. 정부는 서울, 홍대나 강남 등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70여 개 지역에 경찰관 700여 명을 배치해 안전사고에 대비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보름 남짓. 무엇보다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교육당국은 올해 연말까지 학생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지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수본은 어제 오후 행안부와 서울시청, 서울시 자치경찰위에 수사관 65명을 투입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행안부는 재난안전관리본부 서울상황센터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안전관리정책관과 재난대응정책관 등 12곳이 대상으로 장관실은 제외됐습니다. 또 서울시는 안전총괄과와 안전지원과, 재난안전상황실과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8곳, 자치경찰위는 사무국과 전산실이 포함됐습니다. 대부분 상황 전파 등 초동 대응과 안전관리 계획, 지침 수립, 유관기관 협조 담당 부서로
상부기관 조치와 이번 참사와의 관련성을 우선 규명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압수수색에서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던 류미진 총경의 개인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 특수본은 지난 8일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류 총경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업무용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개인 휴대전화는 제출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류 총경은 개인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진술했고 사후에 통화 기록만 제출했습니다. 특수본은 류 총경 해명이 사실인지는 확인을 하고 있고 개인 휴대전화가 없더라도 참사 당일 류 총경이 보고를 받은 주요 내용이나 동선 등은 확인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참여할 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습니다. 김 의장은 어제 오후 두 교섭단체에 보낸 공문에서 이같이 요구하고 시한은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21일 정오로 정했습니다. 또 국정조사의 목적과 범위, 기간, 그리고 교섭단체별 위원 배분 방안 등에 대한 의견도 함께 내달라고 했습니다.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이 기업이 무분별하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입법까지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안이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폭력, 파괴로 인한 손해를 제외한 노조의 단체 교섭이나 쟁의 행위에 대해선 노조나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하청과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도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을 계기로 정의당이 당론으로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40여 명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쟁의행위에 참가한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측의 징벌 행위로 쓰이고 있으며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남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찬성과 반대 측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으로부터 노동자의 쟁의권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고 주장하지만 반대 측은 노조의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입법공청회에서도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힘없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헌법의 노동상권의 행사에 불법 딱지를 붙이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사용자라는 이유로 손해에 대한 재판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헌법상 평등권과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봅니다. 노란봉투법 실제 입법까진 상임위 차원의 논의와 의결 과정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자체적인 입법안을 마련해 노란봉투법 논의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경영계의 반발이 여전하고 정부 여당도 반대하는 입장이라 앞으로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예산 전국의 뜨거운 감자였던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과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예산이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쟁점 예산들이 수두룩해 전체 합의까지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경찰국과 지역사랑 상품권 관련 예산을 놓고 맞붙었던 여야가 진통 끝에 타협안을 내놨습니다. 여야 합의로 첫 관문인 국회 행안위 문턱을 넘긴 겁니다. 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경찰국 예산은 정부 원안에서 10% 정도 깎고 반대로 정부가 전액 없앴던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은 5천억 원으로 늘린 겁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해 없으십니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야가 한 발씩 물러난 건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임위 예비심사를 통과했더라도 예결특위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관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된 경찰국과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안이 예결위 단계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 쟁점 예산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이 상임위 곳곳에서 격돌하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 현황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나 정부 주요 과제와 관련된 예산 중에 무려 1,000억이 넘게 감액되거나 감액 대상에 포함된 반면에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과 관련된 예산은 3조 4천억가량이나 정액되고 정액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눈치만 보지 말고 집권 여당답게 야당이 요구하는 민생 예산 대폭 증액과 함께 혈세 낭비성 예산 등의 삭감, 초부자 감세 저지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여기에다 이태원 참사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 등 다른 전국 현안은 여야의 간극을 더 벌려놨습니다. 오는 30일 예산안 심사 시한까지 팽팽한 기싸움이 불가피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여야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오는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됩니다.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를 부결시킨다면 공무원 인건비 등 최소 비용만을 집행할 수 있는 준예산 사태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검찰은 노웅래 의원 압수수색 영장에 노 의원이 사업가로부터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뇌물 6천만 원을 받았다고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노 의원은 야당 의원에 대한 기획공작 수사라면서 강하게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YTN이 확인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5차례에 걸친 뇌물수수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재작년 2월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발전소 납품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2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이후 3월에 1,000만 원이 추가로 전달됐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을 통해 물류단지 개발 사업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였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21대 총선 선거 비용 명목이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어 태양광 전기 사업과 관련해 전당대회 선거 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 각종 인사 청탁과 함께 각각 1,000만 원씩 모두 5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뇌물수수와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시됐는데 노 의원은 정치 생명까지 걸며 강하게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 의원은 검찰이 기획 공작 수사로 직무 관련성도 없는 태양광 사업을 엮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단지 야당 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진 정치보복수사, 기획수사, 공작수사입니다. 특히 노 의원은 청탁 내용과 자신이 활동한 상임위 등의 업무 연관성에 전혀 없다는 논리로 뇌물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영향을 미쳤다면 알선 수뢰죄는 성립될 뿐 아니라 소속 상임위와 관련된 혐의도 엄연히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관계자들의 진술은 조금씩 엇갈립니다. 사업가와 일면식도 없다는 노 의원과 달리 박 씨는 YTN과의 통화에서 그간의 친분을 바탕으로 1,000여만 원을 건넨 적은 있었지만 뇌물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씨의 운전기사였던 A 씨도 YTN 취재진에 박 씨 부부가 노 의원을 만나러 갈 때 함께 국회에 간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진술뿐만 아니라 충분한 물증도 확보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노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는 아직 시점을 저울질하기엔 이르다며 당분간 국회 사무실 등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국가예산 700억 원을 들여 만든 초대형 방제선 엔다모가 준설 사업을 위한 장비를 갖춰놓고도 법에 저촉돼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해양수산부는 민간 준설 사업체 엔다모를 빌려주면 된다고 해명했는데 YTN이 만난 업계 관계자들은 방제선을 준설 작업에 투입한 전례가 없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고 후 정부 예산 700억 원을 투입해 만든 5,000톤급 초대형 긴급 방제선 엔다모. 투입 예산 가운데 120억 원으로는 해양 준설 사업 관련 장비를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준설 사업을 직접 수주할 법적 자격은 없는 걸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해양수산부는 해운법에 따라 민간업체에 엔다모를 임대하는 건 가능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준설업 등록업체에 배를 빌려주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건데 의문점은 남습니다. 무엇보다 엔다모의 주요 기능인 방제 작업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언제 어디서 기름 유출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데 민간 사업체에 배를 빌려줘도 되냐는 지적입니다. YTN 질의의 해수부는 엔다모 임대 계약서에 특약 조항을 넣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가 터지면 언제든 배를 회수해 간다는 조항을 넣고 이 특약을 거부하는 업체와는 계약하지 않겠다는 설명입니다. 이번에는 실효성에 의문이 생깁니다. 애초에 준설선도 아닌데다 안정적으로 빌릴 수도 없는 선박을 어느 민간업체가 필요로 하겠느냐는 겁니다. 실제 해양 준설 사업 관계자들도 엔다모 같은 성능의 배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 방제선을 저희들이 준설 장비로 활용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결국 세금 수백억 원을 들인 엔다모는 전형적인 탁상 행정의 결과란 비판이 나옵니다. 엔다모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마다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해수부는 내년 3월 이후에 준설 사업 참여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경기도 광역버스들이 오늘부터 입석 승차를 금지하면서 수도권 출퇴근길 불편이 우려됩니다. 경기도 광역버스 14개 업소가 소속된 KD 운송그룹이 이태원 참사 이후 밀집된 장소에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속업체 버스의 입석 승차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KD그룹이 운영하는 버스는 모두 129개 노선, 1,300여 대로 출퇴근 시간대 입석 승객은 2,3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광주와 남양주, 성남, 용인 지역에서 운행하는 노선이 많아 이곳에서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출퇴근길 불편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국무부 차관이 전기차 보조금 차별 논란이 제기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법 이행 과정에서 한국 측 목소리를 계속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한국과 협의를 약속한 데 이은 것으로 시행령 제정 과정에 우리 요구가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한미경제연구소 포럼에 참석한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차관은 한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한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관련 언급을 시작했습니다. 법 이행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점을 약속했습니다. We are committed to continue dialogue with the ROK throughout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Inflation Reduction Act. 페르난데스 차관은 최근 조태용 주미 한국 대사를 포함한 2명의 대사관 관계자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대화를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악관 차원에서도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두 나라가 솔직한 소통 라인을 유지하고 있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I also know that there are and continue to be high level and working level conversations with the White House on the Inflation Reduction Act. 최근까지 미국 재무부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는데 우리 정부는 법 적용 유예를 포함한 다양한 제안을 접수했습니다. 페르난데스 차관이 언급한 법 이행 과정에서의 대화도 시행령에 우리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을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한국 기업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해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밝혀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를 통한 문제 해결은 더욱 힘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상원은 민주당이,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네, 11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이제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제목들을 보니까요. 지금 기업 오너 8인에게 무슨 사업을 하고 싶나 이런 질문을 각각 던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일보에 실린 내용들 쭉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빈 살만 왕세자를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초대를 했습니다. 네. 리셉션장에서 고위급 확대 회담을 가졌고요. 또 정원 등을 걸으면서 단독 회담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오찬까지 함께하면서 총 2시간 30분 정도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남동 관저에서 맞이한 첫 공식 손님으로 기록되게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 기념비적인 논의를 하게 돼 기쁘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아닌 관저로 초청한 데에는 보안을 중시하는 사우디 측의 요청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실제 빈 살만 왕세자는 한국에 있는 동안 소공동의 한 호텔에 머물렀는데 초특급 경호와 의전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국내 호텔에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는데요. 네. 하루 2,200만 원에 달하는 스위트룸을 빌리고 또 주위에 400개의 객실을 수행원과 경호원들이 사용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또 조리시설까지 빌려서 대동한 요리사가 직접 공수해온 식재료를 통해서 요리를 해서 밥을 먹었다고도 하고요. 또 짧은 일정에도 객실 내의 가구와 가전을 모두 교체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한편 사진 속에 나온 모습은 해당 호텔에서 빈 살만 왕세자와 재계 총수들이 만나는 장면인데요. 이들 역시도 코로나 검사 또 2번의 검색대 통과, 휴대전화 반납 등을 하고서야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회담 자리에서는 빈 살만 왕세자가 사우디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싶냐라고 일일이 질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이 회담을 끝으로 방한 일정을 마치고 전용기를 타고 태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어제 끝난 수능 관련 내용인데요. 시험 끝나고 좋아하는 이 가운데 사진이 정말 너무너무 귀엽게 보입니다. 네. 기사 내용 보기에 앞서서요. 저희가 또 수능 치른 수험생들에게 정말 고생이 많았다. 이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고 남은 일정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목표 이루도록 저희가 또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기사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경향신문 기사 준비했는데요.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 첫 번째 수능 시험장의 여러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네. 올해 아주 대규모 응원전은 없었지만 그래도 수험생들이 힘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335 모여 응원하는 모습들 많이 보였다고 하는데요. 가족이나 친구는 물론이고요.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응원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는 이웃 주민들도 함께 모여서 힘을 불어 넣어주고 있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와서 응원을 하는 모습 지금 사진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요. 네. 이렇게 동생들이 나눠준 사탕과 초콜릿을 먹고 아마 수험생들 더 집중을 잘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올해도 어김없이 순찰자나 봉사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고사장에 도착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수생 아들을 고사장에 내려주고 돌아오는 길에 차에 도시락이 남아서 가져가지 않은 것을 확인한 학부모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헐레벌떡 차를 돌려서 다시 수험장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하마터면 오후 시간에 배고파서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었는데 참 다행이었고요. 한편 코로나19에 감염된 자녀를 격리자 고사장에 보낸 학부모, 마음이 영 편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수능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필적 문구가 한영운의 시 나의 꿈의 한 구절, 나의 꿈은 맑은 바람이 되어서였다고 하는데요. 정말 모든 수험생분들의 꿈이 꼭 이루어지기를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정부가 이제 주 52시간제 유연화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는데요. 왼쪽 아래 보이는 기사입니다. 지금 전문가들이 관련된 의견을 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노동개혁을 위한 전문가 기구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어제 간담회를 열고 현재 검토 중인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핵심은 연장 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현재 일주일인 것에서 월이나 분기 혹은 길게 연 단위까지로 잡고 주 12시간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 평균 12시간으로 허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업장마다 업무 특성을 고려해서 월말이나 연초 등 특정 시기에 연장 근로를 몰아서 하는 게 가능하도록 한다는 구상인데요. 그러면서 무한정 몰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는 등의 조치를 함께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주당 근로 가능 시간을 최대 69시간 정도로 맞춘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연장이나 야간 또 휴일 근무를 했을 때 이를 저축해뒀다가 원할 때 휴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도입 등을 통해서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런 개편안을 접한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는데요. 결국은 기업이 원하는 장시간 압축 노동을 가능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개편안은 추가 논의를 거쳐서 다음 달 13일 최종 권고문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후에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과 노동계와의 합의도 필수적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입법까지는 꽤나 어려운 과정이 될 거라는 전망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지난 6일에 개막을 했었죠. 제27차입니다.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이제 폐막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경향신문 기사 준비했는데요. 먼저 위쪽에 크게 실린 기사는 이번 총회 의장국인 이집트 주민들이 사는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최근 전대미문의 식량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물가가 오른 영향도 있겠지만 기후 위기 때문이 크다고 합니다. 여름에 불볕더위가 찾아오면서 옥수수 등 곡물 수확량이 크게 줄었다고 하고요. 또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주요 물 공급원인 나일강이 빠르게 증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해수면 상승으로 바닷물이 땅속에 침범하게 되면서 토양 염분이 증가하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즉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그만큼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자, 이렇게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지만 주민들에게 기후 위기라는 개념은 아직 자리 잡히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저 자연이 낳은 재앙이라고 생각할 뿐이라고 합니다. 한편 같은 면에 실린 다른 기사에서는 UN 기후변화 특사를 지낸 메리 로빈슨 전 아일랜드 대통령의 인터뷰가 실려 있기도 했는데요. 로빈슨은 이제 기후변화라는 말 대신 기후위기 또는 기후재난이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진국들이 지난 총회에서 기후기금을 2배 늘리기로 하고 매년 1,0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당장 손실과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비행기 이용 승객에게 모두 $1씩 걷도록 하면 40억 달러를 순식간에 마련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단기간 내에 기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월드컵 관련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 소식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축구 천재 메시 사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월드컵이 마지막이라고 선언한 메시의 모습입니다. 축구 팬 분들뿐만 아니고요.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메시라는 이름은 모두 다 들어봤을 정도로 당대 최고의 선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프로클럽에서 뛰면서 들어올린 우승 트로피만 41개에다가 최고의 선수에게 주어진다는 발롱도르도 7번이나 받으면서 그야말로 기록이란 기록은 모두 다 갈아치운 선수입니다. 하지만 유독 연이 닿지 않았던 게 바로 이 월드컵인데요. 메시는 지금까지 4차례 월드컵에 출전해서 19경기를 뛰었습니다. 그동안 6골 5개의 도움을 기록했는데요. 물론 이렇게만 봐도 좋은 기록이긴 하지만 메시가 소속팀에서 보여주는 모습에 비하면 아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아직까지 들어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모든 걸 다 이루기까지는 이제 월드컵 우승만 남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과연 5번째로 출전하는 마지막 월드컵에서 그 꿈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근 열린 평가전에서는 1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A매치 4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고요. 올해 뛴 A매치 9경기에서 11골을 기록하고 있어서 컨디션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메시 하면은 늘 함께 거론되는 선수가 있죠. 바로 포르투갈의 호날두 선수인데 역시나 5번째 월드컵 출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를 보면 메시와는 좀 사뭇 다릅니다. 최근 장염을 앓으면서 팀 훈련에 참가하지 못했고요. 또 소속팀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 현직 감독과 동료들을 비난하는 인터뷰를 최근에 하면서 동료팀 안에서도 호날두를 향한 냉랭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포르투갈은 우리의 3차전 상대이기도 한데요. 호날두의 출전 여부, 또 컨디션 등에 큰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국일보에는 이번 월드컵에 나서는 최연소, 최고령 선수가 소개되기도 했는데요. 최연소는 독일의 공격수 유스파 무코코였습니다. 17세 11개월 2004년생이라고 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월반을 거듭하면서 이번 월드컵에도 당당히 승선했습니다. 그리고 최고령 선수는 멕시코의 골키퍼 알프레도
탈라베라인데요. 40세 2개월 1982년생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대표팀 최고령 또 최연소 선수도 궁금해지는데 김태환 선수가 33세 4개월로 나이가 가장 많다고 하고요. 이강인 선수가 21세 9개월로 가장 어리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포함해 전국 주요 도시에 미사일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흑해 곡물 협정은 이달 19일 기한 만료를 이틀 앞두고 연장이 결정됐습니다. 보도에 김진호 기자입니다. 드니프로에 러시아의 폭탄이 떨어지며 큰 폭발을 일으킵니다. 이 공격으로 1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15일에 이어 17일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키이우를 비롯해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 중부 드니프로 등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주요 목표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겨울 들어 첫눈이 내린 키이우에 공습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립니다. 키이우시 당국은 방공망이 가동돼 미사일 2발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될 예정인 우크라이나에서는 에너지 시설 손상에 따른 민간인들의 고통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Насамперед дуже люблю сніг, дуже люблю зиму, але сьогодні перше, що я відчула, це страх, тому що зараз холодно, нашим воїнам теж холодно, і я подумала, що перше, що треба зробити, це задонатити на ЗСУ. 하지만 공습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흑해 곡물 수출 협정을 연장하는 데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달 19일인 만료 시한을 앞두고 다시 120일 연장에 합의했습니다. I was deeply moved to know that in Istanbul, Turkey, the Ukraine, Russia and the UN had come to an agreement for the rollover of the Black Sea Grain Initiative.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지난 7월 22일 120일 기간으로 유엔과 튀르키예의 중재하에 흑해를 통해 양국 곡물과 식량, 비료를 수출할 수 있도록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약 1,000만 톤의 곡물이 아프리카와 중동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수출되면서 식량 위기도 상당히 완화됐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오늘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6도로 아침에는 다소 쌀쌀한데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17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7도나 웃돌겠습니다. 큰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출근길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는 등 안전운전 해주시고요. 항공기 이용객들은 운항 정보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지만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 서리가 내리겠고요. 대기 정체로 인해 경기 남부와 충남은 오전 한때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6도, 대전 2.8도, 부산은 9.4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5에서 7도가량 웃돌면서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17도, 대전과 대구 19도, 광주는 21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적으로 하늘빛이 흐려지겠고요. 제주도는 주말 내내 비가 오락가락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내년부터 연 5천만 원 이상 금융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는데 이를 유예하자는 의견이 야당에서도 나왔습니다. 주식과 채권 시장이 안 좋은데 세금까지 내게 되면 상황이 더 나빠질 거란 이유인데요. 찬성 측은 어차피 고소득에만 물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김지선 기자입니다. 주식, 채권에 투자해 1년에 5천만 원 이상 벌었을 때 물리는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전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수익이 3억 원 이하면 20%,
초과하면 25%의 세금을 물리자는 겁니다. 지금보다 10배 많은 15만 명 정도가 과세 대상에 포함돼 3조 원가량을 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경기가 나빠지자 정부 여당은 유예를 주장하고 나섰고 예정대로 시행하자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재검토 의견을 밝힌 뒤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금투세 시행을 찬성하는 쪽은 손실이 나도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는 지금보다 오히려 개인 투자자 부담이 줄 거라는 논리입니다. 어차피 금투세를 낼 투자자는 극소수 큰 손에 그쳐 유예는 곧 부자 감세일 뿐이라는 겁니다. 손실을 보면도 불구하고 증권거래세를 꼬박꼬박 내는 그 부분 자체가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다 그 문제를 고쳐야죠. 하지만 큰 손들이 세금을 피해 시장을 떠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이 떠안게 된다는 게 유예하자는 측의 논리입니다. 비과세였던 채권 매매 차익에 세금이 붙게 되면 가뜩이나 얼어붙은 채권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빙하기가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아마 수많은 국민들이 그 쓰나미에 떠내려가서 다시는 주식시장에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국민들이 아마 수백만 명이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정부가 금투세 과세 시점을 2025년으로 미루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시행을 한 달여 앞둔 시점까지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계속되면서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국민의힘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대한 긴급 좌담회를 열고 법안 도입 2년 유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전향적인 대답을 촉구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어제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좌담회에 참석해 금투세 유예 조치를 안 하면 금융시장의 혼란과 주가 폭락으로 엄청난 자산의 손실로 투자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어마어마한 경제 위기가 세계적으로 와 있는데 금투세에 대해서 여야가 시각을 달리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안타깝다면서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는 고약한 프레임을 씌워 중산층을 죽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세계적인 가상화폐 거래소죠. FTX가 갑작스럽게 무너져 버리자 가상화폐 업계 전반이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가치 폭락에 이어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커지면서 가상화폐 업계는 가장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용성 기자입니다.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로 꼽히던 FTX가 무너지며 남긴 부채는 우리 돈 66조 원 수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100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FTX set out to attract small traders, retail traders, ordinary people. It encouraged ordinary people to deposit their wages into accounts on the exchange and then exchange part of those into cryptocurrency or whatever. 파장은 업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코인 대출의 큰손으로 꼽히는 대출업체 제네시스 캐피털이 신규 대출과 상환을 중단했습니다. FTX 계좌에 맡긴 1억 7,500만 달러가 묶였고 불안한 고객들이 잇따라 인출을 요청하면서 유동성을 감당할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상환을 중단한 제네시스의 사업 파트너이자 세계 6위로 꼽히는 거래소 제미니도 일부 서비스의 자금 인출을 중지했습니다. 또 다른 가상화폐 대출업체 블록파이도 파산보호 신청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업계를 향한 제도적 압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마이클 바 부의장은 강한 규제를 강조했고 미국 하원은 다음 달 청문회에서 30살의 FTX 전 CEO이자 창업자를 불러 경영 방식과 붕괴 이유를 캐묻기로 했습니다. 워런 버핏의 사업 파트너인 찰리 먼거는 가상화폐 사태를 두고 사기와 망상의 나쁜 조합이라며 아동 유괴범에게나 좋은 통화라고 비하했습니다. The on and off ramps, the gateways between the traditional finance system and the new internet native monetary systems like Bitcoin, that's where the regulation can and should take place. And that's where there has been a void into which so many criminals and scammers have filled. 시장에서는 1, 2위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열흘 동안 20% 넘게 떨어지며 곤두박질 치는 상황. 탈중앙화를 기치로 폭발적인 성장을 해온 가상화폐 업계에
지속 가능한가라는 물음표가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FTX 구조조정을 맡은 신임 CEO가 자신의 40년 구조조정 경력에서 이렇게 완전한 기업 통제 실패는 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와 CNBC 방송은 최근 파산법 11조에 따른 파산 보호를 신청한 FTX의 새 최고 경영자 존 레이 3세가 법원에 낸 문건에서 이같이 표현했다고 전했습니다. 레이는 신뢰할 만한 재무 정보가 전혀 없는 곳은 처음 본다면서 극소수 개인들의 손에 집중된 회사 통제권을 포함해 전례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레이 CEO는 2001년 회계 부정으로 무너진 에너지 기업 앨론의 빚잔치를 청산한 기업 구조조정 전문가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세라고 불리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국빈급 이상의 대우를 했는데요. 한 2시간 반 정도 같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하루가 체류한 시간이 다 채 안 돼요. 20시간 정도 머물다가 갔습니다. 일본으로 갔는데 뭐 일정은 빠듯했어요. 정호연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오참 회담을 했습니다. 2시간 이제 반가량 이제 한남동 관저에서 머물렀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빈살만 왕세자는 크게 3가지를 한국과 강화하고 싶다라고 요청한 것 같아요. 특히나 에너지 분야, 방위산업 분야, 인프라 건설 분야 3개 분야에 대해서 한국과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타진을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네옴시티 그러면 건설, 에너지, 인프라 쪽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방위산업까지 얘기를 한 걸 보면 이제 네옴시티 건뿐만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무기 수출까지도 우리가 이제 협력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여서 양국은 어쨌든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더 격상시키기로 했고요. 과연 이 네오시티 프로젝트가 도대체 뭐길래 사실 오후에는 롯데호텔에서 8대 그룹 이제 총수들과 만나서 회담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네오시티 프로젝트를 보면 총 사업비만 5천억 달러예요. 5천억 달러라고 하면 뭐 환율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670조에서 한 700조 가량 됩니다. 허허벌판 사막 한가운데다가 서울 면적의 44배의 공간을 차지하는 인공도시 를 조성하는 초대형 도시 프로젝트입니다. 도시는 크게 3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잠실 롯데월드 타워가 한 550m 정도 되는데 이 높이의 건축물을 170km까지 연달아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서울에서부터 강릉까지 일직선으로 170km 구간을 만들어내는 이 도시, 자족형 더 라인이라는 도시를 만들고요. 두 번째가 바다 위에 떠 있는 팔각형 모양의 옥사곤이라고 하는 이 산업단지가 입주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산악을 친환경 산악에 대해서는 계곡에 대해서는 관광단지인 트로제나를 조성하겠다. 여기 인공 눈을 내려서 이제 이 동계 올림픽까지 유치하겠다라는 큰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러면서 네옴시티는 친환경 자족 도시예요. 지상엔 차가 없습니다. 차는 지하로 이제 고속철로 다니고 에너지는 100% 친환경 에너지만을 사용합니다. 로봇이 물류, 가사 서비스를 전담하게 되고요. 최첨단 ICT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시티 미래 도시였던 청사진이에요. 2017년 이제 비전 2030으로 발표를 했는데 첫 삽은 올 초에 떴어요. 이번 달 초. 그러면서 발주량을 봤더니 지금은 3%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뭐 700조 규모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전체 한 해 예산을 넘어서는 규모고 여기에다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스터 에브리띵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권력,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다고 하니까 전 세계 기업뿐 아니라 전 세계 이제 이 국가 이제 총수까지 나서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제 구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설명해 주신 네옴시티 건설 사업에 우리 기업이 어떻게 뭘 참여를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저께 이제 1시간 이제 남짓 차담회가 열렸어요. 오후에는 롯데호텔에서 이제 8대 그룹 총수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재용 회장, 최태원, 정의선, 하나, CJ, DL 그리고 두산과 현대중공업 총수들이 모였는데 사실은 그 머물기 전부터도 이 회담 장소부터 시작을 해서 보안이 좀 철통 같았다고 해요. 뭐 2,200만 원짜리 묵었던 이 스위트룸을 포함해서 2주 동안 철통 보안을 이유로
2주 동안 400개 씩 통으로 썼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기업인들도 이제 굴욕이에요. 2번이나 검색대를 통과를 해야 했습니다. 뭐 코로나 검사 뒤에 휴대전화까지 맡겼고요. 그러면서 이 사실은 이제 네옴시티와 관련해서 이 자리에는 이제 익명으로 지금 전부 다 비공개예요. 네. 전부 다 비공개고 카메라까지 차단을 했기 때문에 빌살만 왕세자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지금 이제 사우디와 관련해서 원전 개발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 사업과 그에 네. 대한 애로사항을 일일이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그 빌살만 왕세자는 네옴시티와 관련해서 그리고 원전 개발과 관련해서 이제 수소 에너지, 방산, 네옴시티 분야와 관련해서 한국 기업과 협력을 기대해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물론 이전에 이제 사우디 측이 발표로는 총 규모만 발면 한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한 40조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체 5천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라고 하면 비중이 한 6%거든요. 물론 이게 뭐 모두 다 이제 네옴시티와 관련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가한테 전체 사업비의 한 6% 비중을 내줬다라는 건 상당히 공을 좀 들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MOU를 맺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약서를 아직 쓴 건 아닌데 그러면 어느 정도 퍼센트로 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체결이 될까요? 저는 한 절반 정도라고 네. 봐요. 왜냐? 2019년에도 당시에도 이제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제 5대 그룹 총수와 만났어요. 그 당시에도 8개 MOU를 체결했고 약 10조 원 가량. 네. 지금 사업 진행되고 있는 거 4건이에요. 딱 절반. 그래서 아마 26건의 계약과 MOU가 체결되긴 했지만 왜냐하면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고요. 계약 네. 내용조차 알리지 않고 있어요. 네. 두루뭉실하게 나서서 300억 달러이면서 40조입니다라고 외신을 통해서 알려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아마 지금 일본 갔겠죠? 일본 가서도 똑같이 뿌릴 거예요. 네. 똑같이. 아니, 사우디는 돈을 갖고 있잖아요. 기술력이 없으니까 여기다 최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짓는데 최고의 기술력과 이제 자본력이 있는 데를 원한다면 뭐 손에 꼽을 수 있어요.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 그리고 유럽 국가들이거든요. 근데 중국을 선택하기에는 조금 거시기 하잖아요. 네. 아니, 초단기 공기를 맞춘다 하더라도 아무리 저가 경쟁을 한다 하더라도 중국에 주고 싶은 마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배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MOU라는 게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네. 이게 이게 정말 땅을 파고 본계약에 이제 체결하고 서명하고 땅을 파봐야지 되는 거거든요. 네. 물론 실제로 조단위 프로젝트 가운데는 우리 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네. 일단 더 라인이라는 이제 자족도시 밑에 이 사막 밑에다가 한 28km 구간에 대해서 터널을 뚫어야 되는데 네. 고속철이 다니기 위해서는 그 터널 사업을 삼성물산과 현대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사업을 비롯해서 지금 어제 나왔던 것들 가운데서는 현대 로템의 경우에는 현대가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제 차량, 미래형 차량과 관련해서 MOU를 체결했는데 이게 한 3조 6천억 가량 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도 일부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서 전부는 아니다 하더라도 뭐 상당 부분 될 가능성은 있다. 근데 좀 우려되는 거는 공기 기한이거든요. 네. 이게 2030년까지 완공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자족도시는 2025년이에요. 1차로. 근데 지금 3년 남았어요. 저기 지금은 사막 한가운데 지금 공사 차량만 다닐 수 있도록 아스팔트만 만들어 놓고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3년 이내 완공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게 공사 기간 그리고 총사업 규모 2배 이상 늘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5천억 달러라고 얘기했지만 한 1조 달러가량 들어갈 거고 공사 기간도 2030년이 아니라 한 더 이상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왕세자가 왔다 가면서 계약서를 썼으면 좋겠지만 그러진 않았다는 거고 그러면 왕세자가 이제 기업 총수들한테 어떤 사업을 하고 싶냐고 물어봤잖아요. 예. 그 대답 여부에 따라서 그게 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거기 총수 8분이 참석을 했어요. 네. 거기서 제일 그 나이 어린 사람이 누구일까요? 왕세자 아닐까요? 왕세자가 1985년생이에요. 네. 37살입니다. 거기 이동관 부회장, 하나그룹 회장이 따져봤더니 1983년생이에요. 2년 네. 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하고 싶은 사업을 얘기해 보세요. 사우디와 관련해서 애로사항도 얘기하면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뭐 돈이 뭐 좋죠. 돈도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700조 단위 사업을 하면서 자기 돈 갖고 안 해요.
전부 끌어들입니다. 지금 외신의 보도를 보게 되면 5천억 달러 가운데 3,200억 달러는 조달할 거예요. 초기 자금이 필요한데 여기 물론 빌살만 왕세자가 지금 2조 달러 정도를 이제 갖고 있는 자산가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건 국부 펀드와 이제 아람코 지분을 이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당장 현금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 정도 현금이 있으니까 만약 그걸 뭐 2,800조를 단순히 보통 예금 2% 통장에만 맡겨놔도 연 이자만 50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자 하루 2,200만 원 쓰는 거 걱정할 때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사업비 이 3,200억 필요한데 이 가운데 절반은 국부펀드가 담당을 하고 나머지는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증시 상장시켜서 투자자를 모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200조 원 가량을 주식 상장을 통해서 돈을 모은다? 이거는 미국의 도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데 미국의 밑보였잖아요. 바이든 대통령 찾아가가지고 증산 좀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자존심 구기고 얘기했는데 다 거절했잖아요. 오히려 감산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또 푸느냐도 굉장히 관건이고요. 아마 우리 기업들 아마 이제 뭐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대부분 최첨단 최고의 기업들과 이제 협약을 차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속속 계약 체결 건수가 이제 나올 거예요. 나오긴 나오겠지만 이제 조금 그 가운데서 좀 가려서 들을 것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실제 계약이 이행될지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해외 증시도 살펴보면요. 조금 전 장을 마친 뉴욕 증시는 오늘 하락 마감을 했죠.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 피벗 기대감이라고 하죠. 속도 조절 기대감이 굉장히 커져서 물가가 꺾였다라는 데서 안도하고 있는데 매파성 발언을 일삼는 그 연준 의원들이 계속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시장을 좀 진화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오늘 역시 비슷합니다. 이 대표적인 매파 업체인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지금 정책 금리가 물가 잡는 데는 충분치 않다. 기준금리 5%가 아니라 7%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6%도 지금 뭐 얘기 거의 희망이 없는데 한꺼번에 7%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날 국채 달러 강세 나타나죠. 국채 가격 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증시에는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다 이제 일부 기업들의 실적도 좋지 않았어요. 어제는 사실 이 타깃이라는 소매업체, 소비 심리를 판가름할 수 있는 타깃의 소비 실적이 좋지 않은 데다가 4분기 실적 전망까지도 이제 좋지 않다라고 이제 어닝을 하면서 경고를 하면서 좋지 않았는데 이날은 이제 백화점 업체인 메이시스의 실적 발표는 나쁘지 않았어요.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 연간 전망치도 상향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하락한 건 아마 이제 대표적인 이 매파성 발언으로 해서 달러가 강세 그리고 이제 긴축 기조가 조금 더 강도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이제 연준 내부에서도 상당히 찬반 의견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해주는 하루였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환율 흐름도 조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최근 2주간 조금 떨어지다가 어제 하루 또 14원 넘게 오르면서 이틀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우려가 좀 다시 나오고 있어요. 이게 아마 이제 미국 달러화와 강세와 이제 같이 연동될 거예요. 뭐 일주일 만에 거의 뭐 100원 가까이 100원 넘게 떨어져서 전 세계 이제 통화 가운데에서는 절상률이 가장 빠른 건 사실이지만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건 그다지 썩 좋지는 않거든요. 외국인들이 그나마 이제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국내 주식을 사들이고 있고 물론 뭐 하루하루 엇갈리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준 의원들 사이에서 투표권을 갖고 있던 갖고 있지 않던 매파성 발언을 할 때마다 달러화가 움직여요. 달러 인덱스가 움직이고 있다는 건 고스란히 영향을 받고 있고 여기다가 뭐 이 폴란드의 이 나토 회원국인데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불거지고 있는 것도 사실은 달러화 강세 일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역으로 원화 약세를 이끄는 요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당장 다음 주 금통이 있어요. 금통위에서 지금 환율 안정을 이유로 빅스텝보다는 베이비 스텝으로 가도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통계청이 3분기 가계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뭐 물가도 치솟고 있고 금리도 올라서 가계 실질 소득이 5분기 만에 감소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3분기예요. 3분기면 7, 8, 9. 우리 환율이 과연 정점일 때였거든요. 그리고 물가가 정말 정점일 구간이었기 때문에 고물가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가구의 실질 소득은 5분기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는데 3분기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늘었어요. 1년 전보다 3% 늘었습니다. 평균 한 486만 원 정도 꼴인데 문제는 물가 상승률이 5%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물가를 반영한 실질 소득은 2.8% 줄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먹거리 물가 많이 올랐죠. 식음료, 비주류, 음료 두 자릿수 이상 올랐고요. 또 고금리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자 비용 부담은 거의 2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네. 증가율로만 보게 되면 3분기 기준 2018년 이후 최고치다. 이 먹거리 소비부터 이제 좀 줄여야 하는데 이 사실은 금리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좀 줄고 있다는 건 상당히 좀 부정적 시그널입니다. 네, 지금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저소득층이 직격탄을 맞았다는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소득이 가장 적은 하위 20% 가구만 이 소득이 유일하게 줄었어요. 앞서서 이제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한 1년 전에 비해서 3% 늘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하위 20% 소득은 오히려 줄었어요. 이유를 비교하게 되니까 이 데이터는 1년 전과 비교한 데이터거든요. 1년 전 2021년 3분기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당시에 사실은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지원금을 줬거든요. 이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아마 이제 전 국민 88%를 대상으로 줬기 때문에 네. 1인당 25만 원씩 빠지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소득 하위 20%의 경우는 소득이 오히려 줄고 상위 20%의 경우는 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소득 분배 지수는 오히려 더 벌어지게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부터 경기도 광역버스 입석이 금지되면서 출근길에 나서는 경기도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당분간 교통대란 등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기도와 서울, 인천 사이를 오가는 광역버스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오르는 시민들로 항상 만석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전체 경기 지역 광역버스 노선 중에 46%에 달하는 146개 노선에서 서서 버스를 타는 이 입석이 전면 중단됩니다. KD 운송그룹 소속의 경기 지역 14개 버스 업체가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입석 승차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인데요. 이 노선들에서 출퇴근 시간대 입석 승객만 2천여 명에 가까운 만큼 당분간 교통 대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승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버스 정보 애플리케이션과 정류소 안내문을 통해서 입석 중단과 대체 노선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늘부터 전세버스, 예비 차량 등 20대를 투입하고 주요 정류장마다 직원을 배치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당분간 많은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모든 수단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5년 전 포항에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학교에서 안전장비 보급과 지진 안전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국제구호단체가 기업과 힘을 모아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가벼운 안전모를 제작해 학교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윤재 기자입니다. 비상 상황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리고 바닥에는 희뿌연 연기가 퍼집니다. 학생들은 교실에서 차례로 나와 복도 난간을 잡고 계단으로 이동합니다. 지진 발생에 대비한 대피 훈련인데 머리에는 모두 노란색 안전모를 썼습니다. 건설사와 국제구호단체가 힘을 합쳐 학생용 안전모 보급에 나섰습니다. 모르는 대처 방법을 더 정확하게 알게 되어서 좋았고 안 다치게 보호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전달된 안전모는 기존 제품보다 보관도 쉽고 더 가볍습니다. 비상 상황으로 고립됐을 때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호루라기와 무선 식별 장치까지 달았습니다. 대피 시에 두 팔을 자유롭게 하고 머리와 이제 뒷목 부분까지도 보호하게끔 하고 실질적으로 호각이라던가 RFID 칩을 내장을 시켜서 이제 재난 상황에서도 보호 장구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끔. 학교는 방석 등을 활용해 머리를 보호하는 기존 방식보다 더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을 거로 기대했습니다. 5년 전에 있었던 지진 때문에 항상 우리 학교에서도 지진 대피 훈련이라든가 그런 재난 상황에서 대피 훈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끔 지도를 계속 하고 있고. 구호단체는 최근 3년 동안 포항과 경주 등 지진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모를 보급하고 안전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런 안전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필요한 곳에는 저희들이 언제든지 가서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근 예상치 못한 자연재난이 잦아지는 상황. 안전교육과 보호장구가 만약의 상황에서 학생을 더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네, 벤투호의 조별리그 첫 상대는 우루과이입니다. 우루과이를 상대로 승점을 따내려면 중원 싸움에서 밀리지 않아야 하는데요. 황희찬, 이재성 선수 같은 윙어들이라면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입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벤투호가 완전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훈련하지 못했던 황희찬과 김진수 선수 등도 훈련에 합류했습니다. 오전 훈련에서 제외된 선수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주장 손흥민도 활기차게 움직이며 훈련장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벤투호의 첫 상대 우루과이는 중원이 특히 강합니다. 상대 베테랑 공격수를 미리 차단하려면 중원에서 밀리지 않아야 합니다. 황희찬, 이재성 선수 같은 선수들이 훈련에 복귀한 것이 더욱 반가운 이유입니다. 가진 그런 기량을 충분히 펼친다고 하면 저희가 충분히 창의적인 모습이나 좋은 공격 장면들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재성 선수도 팀으로 잘 준비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1대1 개인적인 능력에서는 우리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축구는 11명이 하기 때문에 팀적으로 잘 준비한다면 충분히 중원에서도 밀리지 않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16강에 가려면 우루과이전 승점은 필수. 강한 상대인 만큼 더 지혜롭게 움직이고 더 뛰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미드필더들의 왕성한 활동량과 창의적인 플레이가 우루과이전 승부에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YTN 김동민입니다. 안화골절 수술을 받고 마스크를 쓴 채 훈련을 소화한 축구대표팀의 주장 손흥민의 조별리그 출전 여부를 놓고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벤투호의 첫 상대 우루과이 매체 엘 옵세르바도르는 손흥민이 우루과이전 출전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몸 상태가 문제 없다고 밝혔지만 모든 경기 출전을 장담하진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도 중국 축구대표팀 간판 우레이를 인용해 손흥민은 한국의 성적을 결정할 수 있는 핵심 선수며 외로운 전사라고 평가했습니다.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 피파 회장이 세 번째 연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파는 현재 시각 17일 성명을 통해 내년 3월 르완다 키갈리에서 열리는 차기 회장 선거 출마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인판티노 회장이 유일하게 후보로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변호사 출신인 인판티노 회장은 2016년 제프 블래터 전 회장이 비리 의혹으로 물러나자 5 후보 간의 경선을 거쳐 당선됐습니다. 미국은 1969년 최초의 달 착륙자 닐 암스트롱을 시작으로 아폴로 시리즈를 통해 모두 12명을 달 표면에 발을 딛게 했는데요. 그런데 반세기 만에 다시 시작된 달 복귀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1호에는 왜 사람을 태우지 않고 마네킹을 태운 채 우주로 떠난 걸까요? 최소라 기자가 그 이유를 전해드립니다. 지구를 떠나 달로 향하고 있는 아르테미스 1호의 오리온 캡슐. 조종석에는 우주복을 입은 남성 모양의 마네킹, 무니킨 캄포스가 앉아 있습니다. 무니킨에 부착된 2개의 센서는 25일간의 비행 동안 조종사에게 가해지는 방사선량을 측정합니다. 머리와 등부 위에 설치된 센서는 조종사가 받게 될 가속도와 진동을 기록합니다. 캡슐에는 여성 상반신 모양의 마네킹, 조하르와 헬가도 실렸습니다. 여성의 장기와 뼈, 연 조직을 모방한 물질로 만들어져 비행 동안 인체 조직의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또 각각 6천여 개의 미세 센서를 부착하고 있어 비행사가 받게 될 방사선량을 부위별로 정교하게 측정합니다. So we'll have one so-called unprotected phantom flying in Orion to test not only or to measure not only the radiation load they will receive, but to test also possible new radiation protection measures. 실제 비행에서 인체가 받을 수 있는 피해와 충격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최대한 안전한 비행 요건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50여 년 전 치열한 우주 경쟁 시대에 깊이 고려되지 못했던 우주인의 안전을 이제는 더 정밀하게 챙긴다는 취지입니다. 방사능의 위험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달까지 착륙해서 갔다 오는데 얼마만큼 방사능이 노출이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일단은 그 당시에는 어떻게 우주복을 튼튼히 믿고 그 다음에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갔다 온다. 오리온 캡슐에는 효모와 곰팡이 등 미생물도 실렸습니다. 우주 방사선에 노출된 DNA에 돌연 변이가 생겼을 때 DNA가 교정될 수 있는지 어떻게 교정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오리온 캡슐은 달 궤도를 돌아 다음 달 11일 미국 샌디에이고 인근 태평양에 떨어질 예정입니다. 미 나사는 오리온을 회수한 뒤 기록된 각종 데이터를 검토해 내후년으로 계획된 아르테미스 2호 발사와 2025년 3호 발사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주말을 앞둔 오늘도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온화해서 활동하기 무척 좋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는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는데요.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특히 전남 구례의 경우 가시거리가 80m까지 바짝 좁혀져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항공기 운항 정보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개는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서서히 걷히겠고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5.6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전주 5.1도, 울산 6.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5에서 7도가량 웃돌며 온화하겠습니다. 서울 17도, 대전과 대구 19도, 광주는 21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내일은 전국적으로 하늘빛이 흐려지겠고요. 제주도에는 주말 내내 5에서 20mm의 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는 대기질이 양호하지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경기 남부와 충남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고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상암동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금요일 아침 굿모닝 YTN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